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에 석 달간 자금을 우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폭언 갑질 논란 등을 보도합니다. 10월 27일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상복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이 일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하고 수의 계약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오토바이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도주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전남과 전북, 충남이 유치 경쟁을 벌였던 갯벌 세계유산보전본부 설립 대상지가 신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5천억 원 규모의 국립 갯벌 습지정원 조성에도 속도를 내 결정입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 조성 사업 관련 채무 불이행 사태로 전국의 금융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채무 전액을 대신 갚겠다고 밝혔는데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갑자기 동계 휴장 계획을 발표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송승용 기자입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 GJC가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해 금융권에 진 빚은 2,050억 원. 보증을 선 강원도가 올해 안에 대신 다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은 12월 15일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이는 채무 상환 일정이 강원도가 당초 밝혔던 것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협의한 사항이라고 강원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채권시장 경색은 중도공사가 대출용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 I1 제1차가 부도 처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중도공사도 보증 채무자인 강원도도 채무 상환 약정일에 빚을 갚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번에 강원도가 연내 채무 상환을 약속하면서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가 동절기 휴장 계획을 밝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휴장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석 달 정도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에 사흘씩 휴장도 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는 연간 이용권의 유효기간을 90일 연장해주는 등 연간 이용권 소지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레고랜드는 이번 휴장 조치가 동절기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 세계 레고랜드가 다 마찬가지라며 최근 발생한 채권시장 경색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 얼어붙은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를 포함시키고 6조 원 규모로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입하는 등 석 달 동안 은행과 증권사에 자금을 우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적격담보증권에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현재 담보로 인정되는 증권은 주로 국채나 정부 보증채 등 국공채인데 이를 은행채와 공공기관채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 규모는 최대 29조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또 차익결제 이행을 위해 은행이 제공해야 하는 담보증권의 비율을 높이는 계획도 3개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7조 5천억 원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6조 원 규모의 환매 조건부 채권, RP도 매입하는데 3개월 동안 단기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은은 이를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가 거의 없어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물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해외 수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 임금의 하락을 좀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하지만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 등의 경제 활동이 위축됐다며 이런 상황에는 탄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한 광물 공급망 안정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중동 지역에 돈이 몰리는 걸 기회 삼아 해외 건설 수주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 500억 달러 달성,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방위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꼽고 범정부 차원의 정밀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정부 모든 부처가 산업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인재 양성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모펀드를 통한 벤처 투자에는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80여 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민 북송 사건 당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국회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은 먼저 국정원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에게 첩보 46건의 무단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서훈 전 실장도 고 이대준 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자진월북 쪽으로 지침을 내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부인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자료 삭제 및 은폐 의혹엔 은폐를 시도했다면 관계 장관과 보좌진까지 8명이나 심야에 모여 회의할 이유가 없다 했고 회의 당일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면 국방부는 어떤 자료를 분석해 다음 날 분석 보고를 한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첩보 원본 자료가 존재하고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도 근거로 들어 자료 삭제가 아닌 배포선 조정이라 밝혔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 규정하며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회견에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하다며 고인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김상묵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이 일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하고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사장은 폭언과 관련해서는 사과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올해 인공지능 제품 전시와 창업축제 등이 열린 광주시 출자기관인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DJ센터 노조가 김상묵 사장이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 일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말과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시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들을 사장이 무시하고 시를 시고 그냥 진행해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또 이를 문제 삼자 2차 가해가 있었고 피해 직원은 현재까지 3명이라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노조는 경영상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김 사장이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지시하는 등 이른바 지인 챙기기가 있었고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재정 위기를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뭐 지인 관련된 업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업을 진행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직원들에 대해 직원과의 대화에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수의계약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만큼 부당한 수의계약을 지시했다는 주장 등도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폭언을 했거나 그런 적은 저는 없고요. 듣는 사람이 들었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요. 내년에는 경영 상황이 훨씬 좋아질 거고요. 광주시 인권옴부ds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오토바이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배수연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오토바이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충격에 튕겨나갔고 배달 노동자는 다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얼마 뒤 사고 차량을 뒤쫓던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자정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사고를 낸 겁니다. 그리고는 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운전자는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주택가로 달아났습니다. 남성 2명이 주택가를 두리번거리며 뛰어다닙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도망친 운전자를 쫓았고 인근 상가 골목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 장면을 못 봤죠. 그냥 데리고 오는 것만 봤죠. 이 사람이 운전자라고. 경찰에 넘겨진 운전자는 결과 확인까지 며칠이 걸리는 혈액 채취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한 뒤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열은 국립과학수사대로 보내졌고 결과는 일주일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관문이자 상습 정체 구간인 백운광장입니다. 2년 전 오래된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남광주역에서 농성역 사이에 지하차도 건설이 추진 중인데요. 상층부를 덮는 박수형 구간은 600m, 진출입 구간까지 포함하면 총 길이가 965m에 이릅니다. 하지만 차선은 단 2개인데요. 지하철 2호선과 놓이는 공간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농성역 쪽 한 방향으로만 2차선 도로를 만들려다가 이를 쪼개서 양방향 편도 1차선으로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지하차도 백지화를 주장하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취재했습니다. 고가도로가 철거된 백운광장. 주변 도로가 최대 11차선까지 확장되면서 출퇴근 주요 시간을 제외하면 교통 정체는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 교통량 분석 결과에서도 백운광장과 주월교차로 모두 고가 철거 이후 30% 정도 교통량이 감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차도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개 차선으론 차량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고 1km에 달하는 곡선형 지하차도가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950m에서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곡선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뒤에서 못 모르고 들어왔다 계속 때려버리는 거예요. 편도기 때문에. 2018년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됐던 백운광장 일대가 상습 침수구역이란 점도 문제입니다. 지하차도 깊이가 최대 18.8m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진출입 구간 지형이 높아 빗물 유입 가능성이 낮고 50년 빈도 강우량보다 3배 많은 용량의 집수조 등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한 속도를 낮춰 지하차도 사고 위험을 줄이고 사고 대비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상 대피로와 주차장, 비상 주차대도 마련이 돼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시민분들이 대피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편도 1차선에 불과한 지하차도 진출입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 체증이 심화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KBS가 확인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이런 병목 현상이 지적되면서 주변 교차로와 신호체계 운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비 136억과 시비 451억여 원이 투입된 백운 지하차도 건설 공정률은 20%. 광주시는 양방향 편도 1차선으로 설계 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사업비는 대략 100억 원가량이 더 들어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갯벌 세계유산보전본부가 신안군에 조성됩니다. 본부 유치를 통해 국립갯벌정원 등 관련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갯벌. 충남 서천에서 순천만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생명의 보고를 책임질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가 신안에 세워집니다. 공모를 통해 설립 지역을 결정한 해양수산부는 보전본부에 대한 이해도와 갯벌의 관리체계 등에서 신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설립 지역은 신안 앞해도로 5만 400제곱미터 부지의 전시관과 체험관, 연구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보전본부는 갯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함께 서천과 전북 고창, 보성 순천 갯벌에 들어설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우리 신안만의 갯벌 보존본부가 아닙니다. 한국 갯벌을 총괄 관리한 그런 센터로서 같이 협력해 가며 좋은 이런 갯벌에 대한 유형 자원을 널리 알리도록. 국내 갯벌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보전본부 유치를 계기로 5천억 원 규모의 국립 갯벌 습지정원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보존본부와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또한 유네스코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통하여 국민에게는 갯벌 유산의 효용을 누리게 하고 국비 320억 원이 건립 예산으로 제시돼 있는데 본부 건립 비용이 늘어났고 지역센터 설립도 필요해 400억 원대로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갯벌 보전본부 실시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이슈 대담 오늘은 특별한 영화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무등영화제인데요. 초등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교실의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고 또 감상하는 영화제인데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인 문정표 광주실천교사 모임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무등영화제, 등수를 잴 수 없는 산 무등산처럼 시상식과 등수가 없는 영화제라고요. 먼저 어떤 영화제고 또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됐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무등영화제는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만드는 영화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 등수, 보통 영화제에서 그 상을 받지 못하는 등수 안에 들지 못하는 영화들은 상영의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들이 만든 영화를 함께 상영하고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등영화제를 만들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출품된 상영작들이 모두 7개 작품이었죠. 우선 상영 작품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야, 아빠가 군대에서 이발병보다 머리를 잘 잘랐어. 뭐야? 야, 머리 왜 저래? 뭐야? 야, 머리 왜 저래? 야, 대각선으로 잘랐냐? 얘들아, 저게 요즘 서울에서 유행하는 압구정 스타일이야. 사춘 회화부 가는 길에 전학 온 아이가 있었다. 나 사실 이 학교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말인데 너가 학교 소개 좀 시켜줄래? 나는 그 아이와 함께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살랑살랑 고모는 소리, 나풀나풀 나리의 소리, 잎합나무 꽃피는 소리, 감사해요 모든 게 이제 다시 아프지 마요. 네, 이번 영화제의 표제작이 회화나무 이야기였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 제목도 옛 전남도청 앞에 있던 회화나무에서 따왔다고요? 네, 구 전남도청 앞에 회화나무 숲이 조그맣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모티브를 따와가
받다 왔고요. 네. 전국에서 1,500편의 시를 모아서 어린이들이 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에서 26편 정도의 노래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 노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해피엔딩 팀과 매곡초에 공부하시는 김하솔 선생님이 함께 뮤지컬로 탄생시켰습니다. 아,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군요. 네, 뮤지컬 네. 영화입니다. 작품들 중에 제목부터 솔깃한 작품이 그래 나는 꼰대다라는 작품이에요. 섬에 사는 아이의 삶을 다룬 영화라고요. 네, 나는 꼰대다라는 영화는 섬에 사는 아이들이 그 본교에 가는 육지에 있는 본교에 가는 그 삶을 이야기한 건데요. 그 친구들이 그 섬에 사는 아이들의 애환을 이해를 못하고 꼰대라는 별명을 붙였을 때 그 자신의 환경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줄거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네. 영화제에는 영화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다양하게 참여해서 영화를 감상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고요? 네, 저희 영화들이 가장 긴 영화가 1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 영화가 상영될 때마다 그 영화를 만들었던 제작자와 또는 그 영화 제작에 참여한 영화 배우들 그리고 관객들이 함께 GV, 게스트 비지팅을 통해서 서로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해서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아, 네. 앞으로 무등영화제는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색깔로 채워나갈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무등영화제의 의미를 계속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학생과 교사들이 만드는 본인들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어떤 상이나 어떤 주제에 휘둘리지 않고 네. 그걸 본인들의 얘기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 지켜나가다 보면 아주 큰 보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무등영화제의 개최 취지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학교 운동회입니다. 그런데 시골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적어 소박하게 치르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남 담양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러 학교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왁자지껄 운동회를 치렀다고 합니다. 김혜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입니다. 우리 6학년은 9명에 불과한데요. 체육대회를 할 때면 후배들을 배려하느라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과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재미있는 운동회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는 줄다리기. 수백 명의 힘이 모여 승패를 가늠하기 힘들었던 경기 결과는 100팀 승리였습니다. 전교생 수가 40명 정도인 전남 담양의 초등학교 8곳이 처음으로 연합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처음 본 친구들과 한 팀이 되어 전력 질주하고 목청껏 응원하니 조용한 대나무숲 마을이 아이들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학년 저 혼자인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재밌어요.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들도 오랜만에 젓는 향수에 오늘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학교가 컸었는데 지금은 학교가 작은 학교가 돼서 마음이 아프셨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울려진 부분을 굉장히 뿌듯해하셨습니다. 아이들 웃음 가득한 대나무골 작은 학교들의 이번 가을 운동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남 서부와 동부권 소식 알아봅니다. 먼저 순천 연결합니다. 네, 조혜린 앵커, 앞으로 여수 세계 박람회장 공공개발이 가능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의 주체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6개월 뒤부터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사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개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사활용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 계획 수립과 심의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의정비를 1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오늘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인근 시의회 수준에 맞춘 의정비 인상 필요성 또는 반대 의견 등을 밝혔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인상 자체에 반대하거나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31일 의정비 심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수 돌산읍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여수시가 약 2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원금 13억 7,400만 원의 이자 등을 합쳐 이같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모 건설사는 2006년 아파트 사업을 승인할 것처럼 해온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치러졌습니다. 올해 목포와 순천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 개 업체와 구직자 등 900여 명이 참여해 구인 구직 활동을 하고 일자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다음 달 21일 나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착공식이 목포 남항에서 열렸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인프라는 선박용 전기 추진 시스템 성능 평가와 해상 테스트베드 유지 보수,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전남 서남권에만 국내 연안 선박이 50% 이상 집중돼 있어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최적지라면서 침체된 지역의 조선 산업을 고부가 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70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36kg을 기록한 뒤 1998년에는 100kg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56.9kg까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또 밥 한 공기를 100g으로 볼 때 1인당 1일 쌀 소비량은 약 156g으로 하루 한 공기 반만 먹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원은 전남의 쌀 생산농가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쌀 소비량의 감소 추세에 대비한 장기적 로드맵 구성이 절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가 미국 현지 전남도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 5군데에서 김치의 우수성과 전라도 김치의 맛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다음 달 17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합니다. 이번 홍보 행사에서는 상설 판매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남산 절임 배추와 김장 재료를 활용한 김치 담그기 시연 행사와 함께 전남산 김치와 김장 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합니다. 김치의 날인 11월 22일은 2020년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제정된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입니다. 무안군이 캠핑용품 생산 공장과 함께 복합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54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5년까지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일원 6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기반시설 조성과 물류창고 증설, 그리고 연수원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번 투자 유치 성공으로 물류 관리 인력 등 지역 인재 고용 창출과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죠.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올해로 74주년을 맞았습니다. 1948년 여수에 주둔해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다수의 민간인 희생으로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처음 맞는 그 어느 해보다 특별했던 추념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여순 11구 사건 74주년이 되는 해. 지난해 특별법이 통과되고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정부 주최의 추념식과는 별도로 구례에서 그날의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쫓겨서 온 곳이 지리산이었고, 지리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례 군민들에게 음식을 강탈해 간다든지 또 짐을 지게 한다든지 해서 여수 순천에 비해서 인구수는 10분의 1도 못 되지만은 조사한 숫자로는 거의 그 여수와 순천과 같은 정도 520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폐해를 봤던 곳이죠. 아무래도 우리 구례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유령제로 술 한잔 따라 올리고 어렵게 살다 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서 올리고 술 한잔 따라 올리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74년 전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넋을 위로하는 자리. 이유도 없이 아무런 항변의 기회도 없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수많은 영령들님께 지나온 시간은 남은 가족들에게도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 맺힌 것이 이 집, 저 집 소개를 이제 다니다가 저 집도 살다가 나가라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이제 먹고 있어야 돼. 어머님이 나를 얻고 바가지 동력을 했어. 그 고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 순천, 여수, 구례, 관양, 보성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일찍이 부모를 잃어본 게 여순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생명평화 포럼의 자리는 그날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 시간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더욱 사무치고 그리운 이름 아버지. 그전에는 아버지 묘를 그냥 밤나무를 깎아서 가묘를 만들어 두고 있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27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젊은 시절에 아버님 쓰셨던 유품들을 다 모아서 어머님 돌아가실 때에 여기다 같이 묻어드리고 무참히 아버지를 잃은 2살 배기에게 남겨진 것은 빨갱이 자식이라는 낙인. 차가운 세상의 시선은 남겨진 가족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저 자식은 이제 빨갱이, 주가비가 빨갱이인 사람이었어. 그런 식으로 놀림감의 대상이었고 교육도 받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유족들이 아버지 한 사람이 없어짐으로써 굉장히 일생 동안을 가난을 대물림이 되고 어려움의 참 대물림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평생 짊어져야 했던 삶의 멍에 그 깊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에 살아갈 용기를 준 것은 어머니의 한없는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흘러간 나날들이 수없이 보태져도 그리움만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산소에 들려 절을 올립니다. 이 세상 살아 계실 때 마음 다해 효도한 적 있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숨죽여 살아야 했던 통한의 세월. 아픈 역사, 해원의 그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고 지금 유족들이 80세, 90세거든요.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 우리들은 지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는 그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소트램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45%, 찬성은 30.3%,
보통이란 응답은 24.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의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광주 시민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99%포인트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2부는 장 전 군수가 2019년 기부행위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장흥군 인구의 17%에 달하는 주민에게 마스크를 발송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연하장에 마스크를 한 장씩 담아 보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5.18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는 제2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이 오늘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아프리카 수단의 민주화 운동을 취재한 영국의 프리랜서 영상기자 필립 콕스가 대상인 기로에 선 세계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스 부문에는 일본 TBS 소속 영상기자 와타나베 타쿠야, 특집 부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을 취재한 윤재환 독립 PD와 전인태, 김동열 KBS PD가 5월 광주상은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취재하다 숨진 알자지라 소속 기자 슈닐 아부 아클리와 마지디 베누라가 받았습니다. 오늘 한낮에 2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내일 광주와 곡성 22도, 화순 2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들 많으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새벽 사이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아 쌀쌀하겠고요. 한낮 기온 장성과 한평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0도, 광양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9도, 영암 22도, 해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7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